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05년 강원도 영월에서 실제로 겪었던 흉가보다 무서운 짓. 2005년이었나. 강원도 영월 산 쪽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기러기 아빠로 계셔서 여름 피서차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게임에 빠져있던 저는 내심 탐탁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집안 구경은커녕 아버지 친구분께 성의 없이 인사만 드리고 바로 산 아래쪽에 올 때 보았던 굴곡으로 뛰어가서 형과 물장난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피곤해서 형과 함께 쓸 2층 방으로 향해서 침대에 엎어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깬 계기가 쾅 하는 문 닫는 소리 비슷한 게 들려서 부스스한 채로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나와 무늬에 걸린 시계를 보니 6시 10분경이더군요. 그제야 집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집이라 그런지 구조가 상당히 특이했는데요. 일단 집 자체를 외국 저택식으로 지으셔서 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 방이 바로 보이고 거기서 몇 걸음 더 가면 복도가 있고 그냥 쉽게 말해서 2층짜리 외래식 저택 형태인데 저희가 쓰는 방이 2층 복도 끝에 있고 계단 쪽에 난간 밑으로 보면 현관과 잠겨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 형, 저는 시내 구경을 갔다가 장을 보고 오후 4시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 앞 산뜰에서 산바람 맞으며 바비큐 파티를 했고요. 아버지 친구분이 고기를 구우시다가 접시가 없다고 가지러 가시겠다고 하시곤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대략 40분가량 나오지 않으셔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들어가서 식사 준비 끝났다고 나와서 드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현관에 들어간 저는 신발이 벗기 귀찮은지라 아저씨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더군요. 한 번 더 외칠 찰나에 그 현관 오른쪽 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서 가만 귀를 기대고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저씨가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줄 알고 똑똑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나던 조용조용 말하던 소리가 뚝 그치고 정막이 흐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크응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문 긁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으악 이러면서 뒷걸음치는데 아저씨가 1층 복도 쪽에서 접시를 들고 나오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어버버하다가 나와서 고기 드시래요라고 하고 아저씨와 함께 나왔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레 그 일이 잊혀서인지 아저씨에게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문득 드는 의문이 오른쪽 방은 항상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창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일을 겪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무튼 고기 파티가 끝나고 아까 일어난 일은 잊어버린 채 형과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도 덥더군요. 산이면 여름에도 저녁에는 서늘하다 못해 추워야 하는데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결국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형을 두고 혼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앉아 시계를 보니 대략 3시 20분이었나. 아무튼 목도 마르고 해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무지 어둡더군요. 불을 켜려면 계단 쪽까지 가야 하고 앞방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해서 어둠에 적응한 채로 불을 안 켜고 물을 마시러 가려고 했고 복도에서 계단 쪽을 향한 순간 무언가 푸시업 자세 비슷하게 하고 있더군요. 아직 완전히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터라 뭐지? 하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저씨 이러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것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계단을 향해 휙 하고 달리길래 저는 뭐지? 하고 복도 끝에서 계단 쪽까지 달려갔고 달려가는 도중에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쪽에 도착한 저는 난간 밑을 보았는데 마침 그것이 현관 쪽을 지나 그 항상 닫혀있던 오른쪽 방으로 달려가는데 항상 닫혀있던 그 방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웬만큼 적응한 제 눈이 본 그것은 분명 4발로 뛰고 있었는데 분명 형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발로 뛰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빨랐고요. 그것이 빠르게 방 쪽으로 4발로 뛰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들어가는 동시에 쾅 하고 방문이 닫히더군요. 난간 쪽에서 모든 과정을 정확히 보았고요. 정말 갑자기 온몸에 소림이 쫙 오르면서 순간 자리에 굳었습니다. 제 심장박동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고요. 쿵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든 저는 조용히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형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터앉은 저에게 저녁에 물을 왜 그렇게 세게 닿냐고. 그리고 나가서 뭐 했길래 옷이 젖어 있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희 형에게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있었던 일을 말했고요. 형은 그냥 듣고 있다가 아침 먹을 때 부모님이 문 쾅 닫은 걸 여쭤보실 때 말을 꺼내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친구분도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오랜만에 뛰어놀고 산지라 힘도 들고 해서 잘못 본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찰나에 아저씨께서 우리 아들도 유학 가기 전에 종종 그 비슷한 얘기를 해서 아저씨께서 처음에는 안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도 그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잦아지니까 아저씨께서 가족들 다 외출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 현관 오른쪽 방을 둘러보시면서 그 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문득 잠이 드셨는데 꿈에서 어떤 손톱 길고 이 세상에 없을 법한 것이 내 발로 따라와서 도망가는데 정말 자기 아들이 말한 그거랑 똑 닮았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와서 잠에서 깨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냥 문을 아예 잠궈버리고 있고 있었는데 어제 그릇 가지러 들어왔을 때 아저씨가 그게 1층 거실 쪽 벽을 타고 그르렁거리면서 가는 걸 보고 놀라서 그릇을 떨어뜨리고 거실에 쥐저앉으셨답니다. 그거 치우고 나오는데 제가 그 오른쪽 방에 기대고 있다가 의학하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걱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 있었다는 거 들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순간 완전 정막 상태였고요. 아버지 빼고 저희 가족 모두 우후중으로 차 타고 서울로 왔고요. 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더 있으시다가 오셨는데요. 아버지께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들 잊어버린 기색이어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싫어고요.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날 이후 서울 오자마자 그 일은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국어 선생님의 실화괴담. 시험기간 지루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수업 15분짬 내서 얘기해 주셨다. 참고로 2살짜리 딸, 7살짜리 아들이 있으시다. 현관 옆엔 서재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 아들 방 옆 전신 거울이 있는데 안방이나 화장실 쪽에서 그 전신 거울을 보면 서재가 비추어 보인다. 어느 날 서재 문이 열려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선생님 아들은 무심코 전신 거울을 보다 문이 열려 있는 서재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서재에 누가 있어? 무슨 소리야? 지금 아무도 없구먼. 선생님은 불안해하는 아들을 위해 서재 방문을 닫으셨다. 서재에는 피아노 하나가 놓여 있고 그 피아노는 커다란 담요로 덮여 있다. 즉, 텐트같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선생님 딸이 혼자 피아노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혼잣말이라기보단 너무 대화 형식인 딸의 말에 그곳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정말 혼자로 있었다. 너 누구랑 놀았어? 내 친구랑. 친구? 무슨 친구? 나 친구 있어.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데? 어라? 어딨지? 어떻게 생긴 친구야? 몰라 까먹었어. 그리고 그날 밤엔 안방 침대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뭔가 샤샥하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은근히 발소리를 내며 불안함이 밀려오는 가운데 다음날 피아노 위에 올려두었던 물건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선생님이 남편분에게 알리려 했지만 한창 중요한 논문을 작성 중이었던 남편에게 그런 걱정을 심어주고 싶진 않아서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서 한밤중 그 서재에 혼자 들어갔다. 피아노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모두 불에 타고 충혈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4~5살짜리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고 한다. 삐쩍 마른 몸에 모두 타버려서 몇 가닥밖에 안 보이는 머리카락. 그걸 본 나머지 너무나도 당황하고 혐오스러워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었지만 딸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대화가 되었다고 한다. 얘야, 왜 여기 있니? 옛날에 이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자신은 이 방에서 타 죽었고 부모님은 이사를 가버렸다고 한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고 그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 정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좋아. 하지만 이상한 행동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서재에만 있어. 알았지? 그 여자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선생님은 나오며 서재 문을 닫으셨다. 서재 안에 갇혀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의 모습이 보이진 않아도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지독한 몸살에 걸렸다.
몸에선 열이 나고 탈수 증상에 죽을 먹여봐도 계속해서 토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봤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고 그저 탈수 증상 예방을 위해서 포카리 스웨트를 계속 마시게 하라 권했다고 한다. 이후 안방에서 딸아이와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소리와 기척이 자주 났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역시나 또 엄마로서의 마음으로 새벽에 서재로 들어갔고 역시나 그 아이는 있었다. 너 이곳을 나가라. 네 귀에 눌려 우리 딸이 아프다. 난 엄마이고 딸을 지켜야 한다. 그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으면 부모님이 오실 것 같니? 절대 오지 않는다. 현관문을 밤마다 열어둘 테니 나가서 내 부모님을 찾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라. 넌 자유롭지 않느냐? 아이는 정말 간절하게 부정을 했고 내가 진짜 부모님도 못 찾고 어떻게도 못하겠는 상황이 온다면 이곳으로 다시 와라. 그땐 받아주겠다. 그날부터 서재문과 현관문을 밤마다 열어뒀다. 며칠이 지났을까. 아침에 아들이 엄마, 내 피카츄 그림책 어디 갔어? 네 책상 위에 있잖아. 없는데? 그럼 서재에 있나 보다. 그리고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재에 들어가 책을 갖고 나왔다. 서재에 있었어. 이제 서재 하나도 안 무섭네. 문득 떠오른 생각. 서재에 그 아이가 없구나. 그리고 딸아이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깨끗이 나왔다고 한다. 결국 그 아이가 선생님 집에서 나간 것이고 끙끙 앓던 딸은 냄비한 그릇에 끓인 죽을 단번에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집을 나간 그 아이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벌레. 난 서울에 사는 평범한 22살 흔남 백수다. 내 취미라곤 사진기로 생물이나 풍경을 찍는 것밖에 없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론 주로 밖에 나가 꽃과 벌레들을 찍는다. 하지만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벌레들의 짝짓기가 늘고 보통 몸집에 비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일에 찌들 어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무관심으로 벌레들은 점점 더 강하고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선 박사와 요원이 이야기한다. 박사가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요원에게 말했다. 그 약은 잘 뿌렸겠지? 그리고 요원은 당당하게 대답한다. 네,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잘 사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주가 지나갔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벌레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든 벌레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살충제와 농약으로 벌레들을 잡는다. 하지만 죽으며 새끼를 낳고 그 벌레들의 새끼들은 내성을 가지고 더욱 강력하게 커지고 강해진다. 내 취미로 벌레들을 찍던 일상은 더 이상 없다. 국민들은 모두 집안에 박혀 있고 벌레들은 점점 더 거대해져 사람 몸집의 2배는 커지기에 이른다. 전기와 물의 공급이 끊기고 대통령마저 도망가 버렸다. 이 도시는 그렇게 위험에 처했다. 매일 창밖을 감시한다. 놈들은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빠르게 움직인다. 10대 남자아이들이 겁도 없이 사마귀에게 다가간다. 한 명이 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쳤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마귀는 남자 놈의 머리통을 순식간에 뜯어먹어 버렸다. 그제야 장난을 치던 10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도망쳤지만 이미 곤충은 사방에 깔려 있다. 모두가 처참하게 팔과 다리를 뜯기고 내장이 땅바닥에 수도 없이 흘러내렸다. 벌레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반을 잡아먹고 더 성장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의 손길은 없다. 구조자들과 벌레가 같은 곳에 있어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렇게 절망 같은 하루가 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 참치캔을 뜯었다. 부모님은 잘 계신지 걱정이 된다. TV도 안 나온 지 오래다. 그렇게 참치캔을 뜯어먹고 있을 때 밖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조심스럽게 커튼을 들추고 밖을 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벌레들이 인간 여자를 강간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지능까지 진화한 건가. 그렇게 여자는 하루 동안 계속 수컷 벌레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저 녀석들은 도대체 정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전구가 떴다. 지금 이 나라는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그때 건물들을 부수는 벌레들도 있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놈들은 진화를 한다. 이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그럴 바엔 못해봤던 것들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건물에 있어도 이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를 강간하고 있던 놈들은 아직까지도 여자를 강간하고 있다. 더러워진 그녀 의식이 없는 걸로 보아 죽은 듯하다. 그렇게 강간을 실컷 하던 벌레들은 그녀를 먹어치우고 다른 먹이들을 찾아 헤맸다. 난 제일 먼저 경찰서에 들어가 형사들이 사용하는 권총을 가득 챙겨 나왔다. 나오고 있는 도중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쳤다. 유치장 안에 있는 여자였다. 딱 봐도 걸레 같은 여자. 성매매 때문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너무 솔직해 좀 놀랐다. 난 그녀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치운 후에 그녀를 유치장 안에서 바로 강간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강간을 당하고 옷을 입은 후 나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태연히 물어봤다. 머쓱해진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곤충들이 경찰서를 공격해왔다. 아무래도 놈들이 우리의 냄새를 맡은 것 같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경찰서를 나와 놈들을 총으로 쐈다. 이래봬도 난 군필자라서 총 다루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뒤에 자석처럼 꼭 붙어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약간은 귀엽다고도 생각했다. 일단 우리는 우리를 지킬 만한 곳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선 군대로 가야 할까 생각했지만 곤충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됐다. 놈들의 번식력은 대단했다. 하루에 1000마리씩 늘어나는 놈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우리는 섬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일단 차를 구하기 위해 탐색을 했다. 탐색을 하는 도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벌레들이 너무 많아 어디 한 곳에 가기조차도 너무 어려웠다. 우리는 코만도차를 보고 달려갔다. 당연히 잠긴 문을 안 부수려 애를 쓰고 있을 때 날 멍청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녀가 비키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차문을 따고 시동을 걸어주었다. 순간 이 여자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뒤에선 몸집이 큰 벌레들이 우릴 쫓고 있었다. 우린 서둘러 자동차를 출발시켰다. 출발한 지 10초도 안 돼서 우리들 앞엔 거대한 장수풍뎅이가 나타났다. 창문을 열고 총을 쏘았지만 역시 진화한 벌레라 그런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장수풍뎅이가 뿔로 차를 들이받자 벌써부터 차는 여기저기가 손상되고 부서졌다. 우리는 큰 위험을 느끼고 차를 돌려 외진 골목으로 차를 움직였다. 그리고 우린 인천고속도로로 향했다. 고속도로라 그런지 휑한 길이었다. 사람들은 거의 죽었나 보다. 그러다 뒤에서 스포츠카가 우리를 앞질러 쌩하고 순식간에 앞으로 향했다. 그때 거대 잠자리가 스포츠카 앞창문에 달라붙더니 스포츠카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받고 그대로 떨어졌다. 난 그녀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권총을 손에 쥐어줬다. 그렇게 나눈전을 하고 그녀는 총으로 차에 다가오는 벌레들을 쏴 엄호를 했다. 얼마나 멀리 갔을까? 우린 휴게소에서 멈추고 기름과 식량을 챙겨가기로 했다. 식량을 채우고 기름을 넣고 차로 돌아갈 때 우리 앞에 거미가 나타났다. 우린 권총을 난사해 간신히 거미를 제압했다. 그리고 난 담배를 끊은 지 오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휴게소에서 담배 몇 보루를 챙겨 나와 담배를 피고 있었다. 하얀 연기를 뿜는 그때 내 팔에 무언가 깊숙이 박혔다. 거미의 뾰족한 다리였다. 같이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우던 그녀는 곧바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던 거미를 쏘았다. 난 거미의 다리를 빼고 그 크나큰 고통을 쥐어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휴게소로 가서 구급 상자를 구해와 나를 따뜻하게 치료해 주었다. 우리는 차에 타 출발할 준비를 했다. 그때 차 뒤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감이 맴돌았다. 난 곧바로 권총을 쥐어 뒤를 보고 겨냥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곤충이 아닌 잠에서 덜 깬 6살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가 우리가 가져온 식량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다. 얼른 출발해요 뒤에. 꼬마의 말을 듣고 뒤를 보니 역시나 벌레들이 우리 차 바로 뒤까지 와 있었다. 존나 시크한 아이의 말에 우린 당황했지만 곧바로 우린 출발했다. 그때 차 뒤에 있던 지네가 재빠르게 기어와 차 뒤에 짐칸을 뜯어먹으려 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건 꼬마 아이가 권총으로 정확히 지네 머리를 쐈다는 것이다. 난 또 생각했다. 아, 아이는 존나 똑똑하구나. 그렇게 우린 어떤 산에 크고 단단해 보이는 펜션을 보고 그 펜션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기로 했다. 방은 2개 나와 그녀는 안방에서 자고 꼬마 아이는 작은 방에서 텄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정력이 솟구쳤다. 난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 강간 같은 것을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녀와 사랑으로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분위기를 잡고 그녀에게 키스하려 했다. 그녀도 내가 좋은 듯해 보였다. 우리가 키스하려 할 때 방문이 열렸다. 민망해서 우린 바로 자는 척을 해버렸다. 꼬마 아이였다. 역시 애새끼는 애새끼다. 그런 꼬마 아이를 그녀는 품에 안고 조용히 잠에 들었다. 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내가 결혼한다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지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난 일찍 일어나 차정비를 하고 그녀는 식량으로 요리를 해 따뜻한 아침을 보내고 우리 셋은 출발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다가 보이고 어선이 보였다. 우린 그 어선을 타고 섬으로 출발했다. 바다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약의 효과가 바다엔 없었는지 정말 다행이었다. 그러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벌레나 새우깡을 먹을 갈매기가 자이언트 모기에게 피를 빨려 말라 죽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고깃집. 얼마 전에 집 근처에 고깃집이 새로 생겼다. 가게 위치도 시설도 별로였지만 오직 맛 하나만으로 근처에 널리고 널린 고깃집들을 평정하며 연일 가게 앞에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나도 그 가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과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연한 육질하며 풍부한 육즙까지 정말 남다른 특별한 맛이 있었다. 그렇다고 고기값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특별히 비싸거나 하지 않아서 더욱 인기가 좋은 것 같다. 내가 이 고깃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물론 맛있는 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 막 군대에서 제대한 나는 개인 용돈 및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다. 때마침 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고 집과 가까운 거리, 괜찮은 시급, 나에게 이 자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맛있는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깃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보고 연락드렸다고 했다. 면접을 본다길래 나름 긴장하고 고깃집에 들렀지만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는 날 위부터 아래까지 한번 쑥 훑어보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다. 맥이 빠졌지만 무난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내일 첫 출근이다. 제대 후에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고깃집으로 출발했다.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아서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분이서 일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해 보인다. 물론 내가 가세해도 손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인 부부는 그래도 내가 있어서 덜 힘들다고 하신다. 내가 주로 맡은 일은 서빙과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치우는 일이다. 정말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시계바늘은 어느새 저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고 보니 점심도 못 먹었다.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바쁘게 일한 건가. 허기를 인지하자 감당기 어려운 공복감이 밀려왔다. 아저씨랑 아주머니도 안 드셨을 텐데 밥은 언제 먹지? 먼저 말하기도 그런데라고 생각하던 찰나 마침 손님도 조금 뜸해져서 아주머니께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 가뭄의 단비처럼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역시 주 메뉴는 가게의 메인인 고기였다. 정말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먹었다.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허겁지겁 먹어치우셨는데 입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양념 국물과 덜 가신 빗기를 보니 그 모습이 다소 괴기스러웠다. 그렇게 하루 일이 끝났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다. 일이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군 제대 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개운한 느낌이 든다. 이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나. 집에 도착한 후 몸은 힘들지만 맑아진 정신을 가지고 목욕을 마쳤다. 잠시 잡지를 읽다가 내일을 기약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난 정신없이 뛰고 있다. 왜? 온몸에 칼집을 낸 피투성이 여자가 한 발로 뛰며 날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젠장. 다리 하나로 뛰는 주제 뭐 저렇게 빠른지 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내가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분명 난 저 괴물에게 잡혀서 죽고 말겠지. 이를 악물고 전 먹던 힘까지 더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도망쳤다. 그러나 하늘은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내가 도망친 곳은 이윽고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막다른 골목에 등을 기대고 그 망할 여자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나는 모든 걸 체념한 채 눈을 감았다. 시간이 지나도 별 느낌이 없자 나는 슬며시 실 눈을 떴다. 외발의 여자는 왠지 슬퍼 보이는 눈을 하고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근데 왠지 이 여자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땡땡땡.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이라고. 멜때의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며 내 귀를 때린다. 으아.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꿈인가? 이렇게 지독한 꿈은 내 생애 처음이야. 내 지독한 늦잠 때문에 사놓은 알람 시계들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이야. 평소에는 내 단잠을 방해하는 불협화음 소음 패밀리였지만 마치 오늘은 천사들의 합창인 양 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알람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다. 고맙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날 깨워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으마. 내가 늦잠 자놓고 너희를 걷어차며 욕했던 날 용서해라. 간단히 세면세족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집을 나섰다. 그렇게 내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학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큰 걱정거리가 해결된 셈이다. 요즘 내 삶은 아주 무난하다. 딱 한 가지만 빼면 말이다. 저번에 그 빌어먹을 여자가 자꾸 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10일이 되고 20일이 되니까 이게 날 짝사랑하다 죽었나. 지금 나 스토킹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뭔 말을 해도 입을 몰아 우물우물거릴 뿐 말을 안 하니 속 터질 노릇이다. 나에게 해를 끼칠 작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몰골을 하고 찾아오면 무섭다고. 친구.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그만 와줄 수 없니? 이 여자 처음에는 다리 하나만 없더니 날이 갈수록 나머지 다리 왼쪽 팔 오른쪽 팔을 하나씩 떼고 내 앞에 나타나는데 지금 내 앞에서 오롯이오 하자는 거야? 응?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요즘 일하느라 몸이 피곤해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꿈속에 계속 나타나는 이 여자가 친근하게까지 느껴진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이 여자의 눈빛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분명히 슬픈 눈을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저 우물우물거리는 입이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뭔가에 찢겨 나가서 이빨을 다 드러내고 있는 입은 입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띠리링. 저기서 날 부르네. 그럼 오늘 밤에 또 보자고 아가씨. 오늘도 아르바이트의 시작인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걸 새삼 다시 배우게 된다. 어느새 저녁이 되고 가게의 문을 닫았다. 주인 부부가 오늘 고생했다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한다. 피곤하지만 거절하기 뭐해서 그러겠다고 한다.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노릇노릇하게 굽기 시작한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술을 권하신다.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지도 오래됐구나. 생각해보니 술을 안 마신 지도 어연 한 달이 다 돼간다. 사양하지 않고 한 번에 털어넣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잘 봤는데 그렇게 소주 한 병 가까이를 비웠다.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원래 술을 안 드시는 건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신다. 그러고 보니 잔도 내 거 하나뿐이네. 내일을 위해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무거워서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책상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고작 소주 한 병 마셨는데 내가 술이 이렇게 약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온다. 주인 부부가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희죽희죽거리며 연신 웃고 있다. 그렇게 내 몸은 이내 고꾸라져서 바닥에 뻗어버렸다. 이제는 고개조차 까딱거릴 힘조차도 없고 눈을 깜빡이는 게 고작이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문이 열린 주방 안쪽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매일 밤 내 꿈속에 찾아오던 그 여자. 이제는 머리밖에 남지 않은 그 여자는 테이블 위 고기 쟁반에 덩그러니 놓여 슬픈 눈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지금에서야 생각이 날까? 내가 처음 친구들과 고깃집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 하던 여자가 있었고 내 꿈에 나오던 그 여자와 많이 닮아 있었단 사실을. 꿈속에서 그 여자가 하고 싶었던 말. 그 여자의 입모양. 잘 생각해보니까 도망쳐였던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주방을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왜, 왜, 도대체 왜? 서빙과 자리 치우는 일도 바쁘지만 안에서 할 일이 더 많았을 텐데 왜 나를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지?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난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지? 매일 밤 꿈속에 나오던 그 여자는 나에게 그토록 위험을 알리려고 한 것인가? 자신과 똑같이 되지 말라고. 이제 그 여자의 머리고기가 다 떨어지면 다음은 내 차례겠지. 나도 그 여자처럼 다리 하나, 둘, 왼쪽 팔, 오른쪽 팔. 그렇게 다 잘라내고 마지막엔 몸통마저 잘라낼 거야. 그리고 새 알바를 구할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번엔 2명을 구할지도 모르겠어. 혹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고깃집은 하지 마. 특히 육질이 쫄깃하고 육즙이 좔좔 흐르는 고기 맛이 이상하리 많지 좋은 곳은 말이야. 이건 이승에서 해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친구들.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마저 피곤함과 나른함에 삼켜져 간다. 눈, 거풀, 이무겁. 나는 형사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명이 행방불명됐다. 형사의 감으로 이건 분명 뭔가가 있다. 저번에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건물에 들어갔을 때는 눈치를 채고 흔적을 다 치워버린 모양이지만 형사인 내가 위장 취업을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겠지. 휴가를 내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한 독단적인 행동이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건을 영영 해결할 수 없다. 어쩌면 추가적인 실종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내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 위장 취업 1일차. 다른 고깃집과 별다른 건 없다. 유난히 손님이 많다는 점과 고기 맛이 이상할 정도로 좋다는 점. 그냥 맛집의 특징 아닌가. 나 말고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더 있다. 나이 23세, 여자 이름은 이성희. 아르바이트생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해야 하는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거라고. 그러다가 주인 부부가 눈치를 채기라도 하면 그럼 아르바이트생을 미끼로 쓰자고. 이런 미친 갈등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장 취업 5일차.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마음 놓고 수사를 하려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집에 돌려보내야겠다. 아르바이트생을 미끼로 사건의 진상을 캘 순 없다. 그건 형사가 할 짓이 아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그녀를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형사증을 보여주면서 말을 시작했다. 이성희 씨 사실 저는 형사입니다. 최근에 지금 일하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명이 실종된 사건은 알고 계시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바 당장 그만두시고 다른 알바 찾아보세요. 여긴 위험합니다. 아, 아저씨 역시 형사구나. 나이 먹은 아저씨가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딴 생각만 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네요. 내가 수사 도와줄까요? 나 똑똑한데. 이봐요 아가씨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에 실종되는 게 아가씨일지도 몰라요. 실종이요? 그거 재밌겠는데요. 근데요, 씨. 제 생각엔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그냥 있는데 경찰에서 괜히 행방불명이라고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골집에 전화라도 해보지 그래요. 아니, 아가씨. 장난이 아니래도. 그렇게 꽤 길게 말을 했는데 도무지 아르바이트생이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낙천적인지 바보 같은 건지 죽어도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기라도 돈을 벌어야 동생들 뒷바라지가 된다고. 다른 데서 일하려고 해도 고깃집이 페이가 세고 집과 가까워서 교통비도 안 든다며. 절대 안 그만둔단다.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과 꽤 친해졌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최대한 조심해서 행동하고 지금 나랑 말한 내용에 대해 특별히 내색하거나 하지 말고 주인 부부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발견하면 나한테 말 좀 해줘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나도 형사. 신나는데 막 긴장돼요.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 아가씨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강제로라도 돌려보내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말들을 아가씨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았으니 내 말 명심하고 행동해요. 말 안 듣는 거 하나는 제대로 아셨네요. 다른 건 잘못 아신 것 같지만 나는 대화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서 대화거리가 없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좀 더 말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문득 아르바이트생의 붉은 귀걸이가 눈에 띄었다. 유난히 붉은색이라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가씨 그 귀걸이는 항상 차고 있네요. 특별한 건가 봐요. 나는 붉은색 귀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이거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예쁘죠? 엄마 하늘 날아간 다음에 항상 차고 있어요. 항상. 아르바이트생답지 않게 차분한 어조로 대답해서 적잖이 당황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려 뭔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다. 아저씨는 그럼 차고 있는 그 은색 반지 뭐예요? 설마 약혼 반지? 아니 그냥 이거 길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그냥 손가락 허전해서 계속 끼고 다녀요. 쿵. 5,000원이요? 1,000원짜리 같은데 사기 당하셨네요. 형사가 사기를 당해요.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이러다가 눈치라도 채면. 알았다고요. 조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빨리 들어가요. 아가씨 이제부터 고깃집 내에 있는 일체 음식에 손대지 말아요. 약 같은 걸 탔을 수도 있습니다. 집 가깝다 그랬죠? 식사는 동생들 챙겨줘야 돼서 집에 가서 하고 온다고 해요. 너무 티나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려서 말해야 해요. 알았어요. 나 그런 거 전문이에요. 내 걱정 말고 아저씨나 잘하세요. 위장 취업 12일차. 아저씨, 저 요즘 이상한 꿈 꿔요. 팔 하나가 없는 남자가 꿈속에서 자꾸 절 쫓아와요. 뭐라고 자꾸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사랑 고백이겠죠? 그것도 매일, 매일요. 아저씨랑 말하고 난 날부터 시작해서 벌써 일주일째예요. 제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꿈속에서까지 스핑을. 네. 역시나 고깃집 때문이라고요. 고깃집에서 죽은 귀신이 절 따라다닌다라. 판타지 소설을 너무 많이 보셨나봐요. 전 그런 미신은 안 믿어요. 그냥 제가 요즘 일을 무리해서 해가지고 정신이 허한가봐요. 꿈속에서도 헛게 보이는 거 보니까 걱정은 마세요. 정말이지 못 말리는 아가씨라니까. 그나저나 가게 안에 자동차 키를 두고 왔군. 집까지 택시를 타야 되겠어. 요즘 택시비가 얼만데. 이 망할 놈의 건망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군. 큰일이다. 큰일이야. 위장 취업 17일차.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 항상 잠겨있는 저 주방. 저기에 뭔가가 있다.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나나 아르바이트생을 단 한 번도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오늘 유명 TV 맛집 방영 프로그램에서 찾아와 주방 공개를 부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정색하는 모습을 보이다 방송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끈질기게 부탁하자 이내 욕설과 쏟아내고 가게 물건을 던져서 쫓아내버렸다. 주인 아저씨는 굉장히 화가 났는지 테이블 하나를 뒤집어 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분명하다. 분명 저기에 뭔가가 있다. 아가씨 저거 봤죠?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오늘 밤 고깃집에 남을 겁니다. 주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아저씨, 위험한 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네. 잘 들어요 아가씨. 여기 주인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저번에 경찰에서 공문 받아서 검문 왔었는데 머리카락 하나 없이 싹 치워놓고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댄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조사하면 분명 또 그 꼴 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단순히 우연하게 같은 곳에서 일한 2명이 가출한 걸로 치부하고 있고 다시 절차 거치고 공문 받아서 검문하려면 한 세월이 걸려요. 그러면 영행사건 해결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는 2명은 정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라진 게 돼 버리는 꼴이라고요. 아저씨, 아가씨가 하던 말 좀 빌려서 할게요. 내 걱정 말고 아가씨나 그냥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요. 알았죠? 혹시 내가 내일 출근 안 하거나 없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줘요. 내 동료 녀석한테도 말해놨으니 바로 조사해 줄 겁니다. 어디까지나 나도 심증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만 그 심증이 너무 확고할 뿐이니까요. 나도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를 바라요. 알았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아저씨가 없어지면 내가 바로 신고할게요. 일이 끝났다. 아르바이트생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 역시 집으로 가는 척을 하면서
내 차로 가서 수갑을 챙기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물을 닫기 전에 가게 안으로 숨어들었다. 주인 아저씨 없이 아줌마 혼자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사실 주인 아저씨가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며 행동할 여유가 없다. 짙은 어둠 속 불 꺼진 가게 안의 주방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홀로 숨죽이며 숨어 있었다. 사방의 고요 속에 빨라지는 내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극도의 집중과 공포. 그리고 긴장이 교차되는 상태에서 주방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나는 더욱더 숨을 죽였고, 그럴수록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의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는 꽃기 풀린 망아지처럼 더욱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점점 의문의 그곳과 가까워진다. 점점 10걸음, 아니 이제 채 5걸음.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주방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저녁에는 나처럼 완전히 폐쇄시켜 놓지는 않나 보군.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던 내 심리 상태는 이내 정상을 찍더니 마침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서서히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느릿느릿해지고 사고 이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안정을 찾은 나는 마침내 문틈 사이로 사건의 결정적 비밀을 가지고 있을 금단의 주방을 엿봤다. 역시나 난 틀리지 않았다.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법이지. 내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을 모르는 모양인지. 저 미친년은 사람의 팔을 잘라서 진열대에 진열해 놓고 있다. 잘라놓으니 사람도 돼지나 소와 별다를 게 없군. 사람의 고기를 사람에게 먹게 하다니. 천벌받을 연놈들.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남자의 머리. 저건 분명 최근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한 남자가 분명하다. 얼굴이 많이 훼손된 상태지만 대략적인 얼굴형과 이미지가 많이 닮아 있는 게 그 남자임이 틀림없다. 확신이 선 나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주방문을 열고 들어가 칼을 든 미친년을 제압하고 주방 싱크대 다리와 미친년의 손을 수갑으로 커플을 만들어줬다. 넌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이 괴물 같은 년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삐청 하늘이 기운다. 몸이 무겁다. 뭐야.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졸음이 밀려온다. 이내 내 몸은 바닥에 고꾸라진다. 수면제?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분명 이 미친 연놈들이 주는 음식은 일체손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별다르게 먹은 것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마신 내 차 안에서의 물 한 모금. 생각해보니 차에 들어갈 때 차가 열려 있었다. 내가 오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 문을 열어놓고 와버린 것이다. 점심시간에 내 차 안에 들어가 물통에 약을 타다니. 빌어먹을 교활한 새끼들. 이 망할 건망증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내 발목을 잡는구나. 여기까지 이어지던 사고는 몰려오는 졸음과 나른함 속에 점차 단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침착하자. 침착해. 일단 저 미친년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하지만 근처에 칼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저 미친년 근처에서 쓰러진다면 필시칼로 나를 찔러 죽이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신의 끈을 놓기 전에 최대한 저 미친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사력을 다해 그 미친년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을 빠져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방의 문을 힘겹게 닫았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수면제의 효력이 먼저 떨어지느냐, 아니면 전현이 수갑을 먼저 푸느냐. 모든 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겠지. 더 이상 의식의 끈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사고가 마비되어 간다. 다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눈이 감긴다. 몇 시간 후 주방. 주인 아줌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육체를 토막내어 고기로 만들고 있었다. 주방의 한편엔 남성의 것이 아닌 주잡하게 잘린 손 하나가 나뒹굴고 있다. 아줌마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남자를 고기로 만들고 있다. 이내 분류가 끝난 듯 부위별로 냉장고에 잘 정리하여 넣자. 주인 아줌마는 뿌듯한 듯이 밝게 웃는다. 주인 아저씨.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아저씨 아직 안 왔어요? 주인 아줌마는 어디 가셨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양반 아까 그만둔다고 나한테 전화 왔다. 우리 집 옆에 내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고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아, 거참 시끄럽네. 조용히 못해. 너도 아르바이트 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다. 주인 아줌마도 보이지 않는다. 어제 가게에 남았던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문득 내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홀로 나가던 고기쟁반에 형사 아저씨가 끼고 있던 은색 반지가 놓여있다. 민무늬의 형편없는 생김새 때문에 내가 1,000원짜리라고 놀려댔던 그 반지. 그 반지가 틀림없다. 저 사람들이 아저씨를 죽인 게 분명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 나는 가게를 뛰쳐나와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이윽고 경찰들은 고깃집을 덮쳤다. 이번에는 미처 처리를 못했는지 형사 아저씨의 머리와 이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젊은 남녀의 머리 그리고 그들의 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깃덩어리들이 주방 냉장 창고에서 쏟아져 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 옆에서 살아 숨쉬던 아저씨가 저렇게 됐다는 사실에 구역질보다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형사들은 나에게서 이런 장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날 끌어냈고 사장이었던 그 망할 미친 자식을 잡아갔다. 아저씨를 토막내서 고기로 만든 그 미친년도 빨리 잡아줘야 하는데 경찰서의 증인 신분으로 불려간 나는 반나절 이상 길고 긴 증언을 해야만 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져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자고 싶을 뿐이었다. 자고 나면 이 모든 사실이 꿈처럼 잊혔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였으면 더 좋겠는데.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동생아 나왔어. 누나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일이 있어서. 딩동. 나 어때도? 늦게 와서 화난 거야? 미안해. 딩동. 응답이 없다. 내가 안 와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 동생이 분명한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철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건 설마 동생이라는 게 이에 찾은 거니? 그 미친년이 내 동생의 머리를 들이밀며 날 보며 미소 짓는다. 아르바이트 지원 이력서에 주소가 있었구나. 사고를 취할 틈도 없이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내 배를 파고든다. 차갑다. 의식이 멀어진다. 어느 시골 마을. 사장님 여기 고기 1인분 추가요. 네네 갑니다. 가요. 아주머니 혼자 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몸도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 사장님 아까 고기에서 이 붉은색 귀걸이가 나왔는데요. 아주 새빨간 게 참 예쁘네요. 아 요거 내 건데 고기 양념하다가 들어가 버렸네 고마워요. 아 청년 요즘 우리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알바 한번 해보려.